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있는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이긴 하지만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수요 세미나에서는 OSA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매우 흔한 질환이라는 것을 아마 전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또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마 자세하게 배우셨을 겁니다. 이 진단 부분이 더욱 중요한 것은 이 OSA라는 질환이 이렇게 위험하고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을 통해서 저희가 쉽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과 진단을 잘 하게 되었을 때 일부 치료가 어려운 다른 질환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환자의 기능과 삶의 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질환이고 또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85%에서 90%까지는 아직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저희 성인 인구의 25% 정도에서는 이 OSA 위험 인자를 가진 인구로 이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면 의학의 전문가로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과 징후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중요한 세 가지 저희 징후를 알고 계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인구에서 굉장히 흔한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코골이 증상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환자들이 주간 중에 지나친 졸리움증을 호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숙지하고 계시게 되면은 환자에게 문진을 통해서 OSA 위험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질환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든지 심장질환, 뇌졸중, 그리고 다양한 차량 사고의 위험성 증가, 그리고 심장 발작의 위험성 증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과거에는 하나의 개별된 이런 질환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지만 지금은 여러 질환이 그러하듯이 스펙트럼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단순한 버릇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코골이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의 빈도가 점점 증가를 하면서 나아가서는 숨이 중간중간 멎게 되는 그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신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그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증후군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질환의 스펙트럼입니다. OSA 진단에 관해서는 미국 수면학회에서 2017년도에 임상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OSA 진단 검사는 수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적절한 정기 검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적인 수면에 대한 평가는 환자의 그런 슬립 히스토리에 대한 철저한 병력 청취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호흡기라든지 심혈관계, 신경계 이러한 우리 전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합병증으로 가장 중요한 증상을 주간 졸리움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주간 졸리움증 정도에 대한 그런 주관적인 평가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글자가 많아서 좀 복잡하게 이제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요.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대로 임상 도구라든지 설문집 또는 예측 알고리즘만을 가지고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지는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OSA가 중등도 이상의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그런 합병증이 없는 성인에서는 OSA를 진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PSG, 즉 폴리솜노그래피 또는 기술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홈 슬립 앰니아 테스팅, 즉 간이형 수면 다운 검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몇 가지 설문지라든지 아니면 임상 지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우리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완벽하게 진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기술은 갈수록 발달하고 있고 또 이런 간단한 설문지로 저희가 환자를 진단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설문지 또는 환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간단한 체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잘 진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증한 논문들은 최근에도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Snore ID라는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nore ID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을 체크를 해보는 것인데요. S, snoring, N은 자면서 not breathing, 숨이 끊어지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O는 이제 비만이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R은 이제 깨어났을 때 개운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개운하지가 않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는 아까부터 강조드린 그런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즉 지나친 주간 졸리움증, 그리고 D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내지는 또는 수면제와 같은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혈압, 고혈압 또는 심장질환과 같은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I는 불면증 그리고 수면의 질이 어떤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nore ID 이외에도 매우 간단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당장 진료실에 도입할 수 있는 설문지로서 스탑 배행 설문지를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탑 배행 설문지는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Snore ID와 비슷하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환자에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끔 할 수 있는 매우 짧은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설문지가 짧다 보니까 이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스로 대답한 그 점수가 3에서 5인 경우에는 슬립 앰니아가 있을 가능성이 증가하고 5를 초과한 점수일 경우에는 심한 슬립 앰니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당히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 졸리움증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간 졸리움증이 실제로 다른 어떤 지표보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장기간의 전신 건강의 상태와 연관이 많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주간 졸리움증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설문지로 에버스 슬리피니스 스케일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상 상황에서 얼마나 졸리울 것 같냐를 이제 0, 1, 2, 3으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총점이 24점입니다. 그래서 10점을 초과하게 되면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바로 이제 그 연관 지위에서는 안 되고요. 1차성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각적으로 수면을 검토하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피츠버그 수면의 질 설문지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길고 7개의 영역의 수면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5점을 초과하게 되면 역시나 1차성 수면 장애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각적인 환자의 수면 상태를 평가하고 싶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활용했다면 이제 임상검사, 치과의사로서 여러 가지 임상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악의 후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크리코 멘탈 스페이스라는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너 멘텀으로부터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까지를 연결을 하시고 그 선에 2등분 되는 시점에 수직선을 목 안쪽 스킨까지 이제 그었을 때 그 길이가 1.5cm 이하이게 되면은 하악이 뒤로 후퇴가 되어 있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악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과 의사로서 늘 이제 구강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입을 크게 벌려보게 했을 때 이제 톤실들이 보이게 됩니다. 톤실 스코어는 특히나 아이들에 있어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의심될 때 저희가 중요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너무나 저희가 치과에서 상식적이지만 봤을 때 톤실 스코어가 3, 4이게 되면 이렇게 상기도가 막혀 있다라는 것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톤실 스코어가 3, 4일 때는 역시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처음에 그 수술을 할 때 마취 시에 인투베이션의 수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말람파티 스코어 또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람파티 스코어, 전통적인 말람파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혀를 내밀게 한 다음에 이 연구개와 경구개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우블라가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를 보는 이런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혀를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구개의 일부분만 보이는 이런 양상일 때 당연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람파티 스코어, 프리드만 스코어 둘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프리드만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혀를 내밀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말람파티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장치 등을 통해서 이런 치료를 시도했을 때 실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건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혀를 내미는 말람파티가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골이, 이 코골이란 단어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많고 진료 영역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코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에 대한 평가는 일부 필요하긴 합니다. 이 코가 막혀 있을 경우에는 구호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치과의사로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에 예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코가 얼마나 막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런 환자에게 설문지들을 줘서 코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 또 숨을 쉴 때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설문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런 구체적인 점수화가 되지 않더라도 단순히 얼마나 숨쉬기가 불편하냐 코로 그리고 코가 막혀 있는 느낌이 얼마나 드느냐를 이런 0부터 10까지 정도 되어 있는 막대기에 표시를 하게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단하게 이 사람이 코, 비강, 폐색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코틀 테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코 옆을 이렇게 옆으로 당겼을 때 환자가 한결 더 숨쉬기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비강, 폐색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자에게 강하게 흡기를 하게 했을 때 이렇게 코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분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역시나 비강 내 압력이 높아져 있다를 의심해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끔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사, 진단하면은 늘 이미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 이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서 이미징의 역할은 어느 단계에서 폐색이 됐느냐를 알아보는 정도이지 심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팔로메트리, 그 다음에 이런 내시경, CT, MRI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팔로메트리는 저희가 치과의사로서 아주 친숙하게 접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환자를 다른 이유로서라도 세팔로를 찍으셨다라면 이를 가지고 기도도 한번 평가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검사법들에 비해서 저렴하고 또 손쉽게 저희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3D인 인간을 2D로 이제 눌러놨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보인다는 것과 또 연조직인 기도가 잘 안 보인다는 부분들, 깨어있을 때 촬영하고 서있을 때 촬영한다는 부분들이 한계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팔로메트릭 그 아날라시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기도의 사이즈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에어웨이 스페이스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골 지표들을 통해서도 하악이 얼마나 뒤로 후퇴가 되어 있는가 또는 이 하이드본이 얼마나 밑으로 내려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여부를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 논문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분석이 돼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꼭 하나 기억을 해주실 것은 많은 지표들이 논문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지표 중에 일관되게 많은 논문에서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서울골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골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와 있을수록 가늘고 긴 기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막히기가 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골의 위치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서울골의 위치는 대략 그 맨디블러 플랜에서 남성의 경우 한 19mm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걸 가지고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의 환자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도 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을 나누는 기준선은 이렇게 19mm 정도가 됐었던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9 정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RI도 물론 연조직을 형성하기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장치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굉장히 기도가 넓어져 있는 것을 단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MRI는 그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내시경을 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시경으로 직접적으로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로파링스 수준에서도 저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로파링스, 하이포파링스 부위에서도 어느 정도로 이 폐색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면다운 검사를 빼고는 저희가 OSA 진단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1974년에 처음 개발된 아직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진단의 그 골드 스탠더드다라고 의학계 전반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면 호흡 장애 평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양압기의 그 타이트레이션을 하는데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런 수면과 관련된 질환들을 평가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크게 4개의 레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 4로 갈수록 측정하는 지표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와서 하룻밤 자면서 최소 7개의 지표를 측정을 하게 되는 가장 종합적인 형태이고 또 이 수면다운 검사실에는 수면다운 검사 기사가 밤새 같이 지켜보게 됩니다. 레벨 2는 레벨 1과 요즘 이제 장비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환자가 레벨 2부터는 집에 가서 이제 본인의 방에서 자면서 측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2부터는 이제 당연히 집에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사는 없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가 크게 줄어가지고 한 4개 정도의 지표를 측정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그냥 옥시전 세츄레이션 정도만 측정하는 아주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AC 지표를 다 이제 표시를 해 보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포지션을 측정하는 이런 벨트들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면 단계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뇌파라든지 안구 운동 그리고 근전도 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지의 어떤 움직임 또는 간질 발작과 같은 위험성을 보기 위해서 비디오 리코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작근 쪽에 근전도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 그리고 호흡을 위한 이런 노력 이런 전반을 모두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 표준 수면 다운 검사이고요. 레벨 2로 가게 되면 이제 일부 지표들이 빠지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동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면 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 뇌파 또는 안전도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돼서 비교적 단순화된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밤새도록 이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지표를 측정을 하고 나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룰을 알아야 될 텐데요.
그 룰이 처음에 개발된 것은 1968년도 RNK 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부터는 이 RNK 룰은 없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수면학회에서 매해 그 룰을 업데이트하는 매뉴얼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기준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온라인 버전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단계를 보기 위해서는 뇌파를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구 운동, 그 다음에 근전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수면 단계, 슬립 스테이징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호흡에 대한 관심이 주인 저희 또 분야이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이런 그 정도는 코로 이렇게 프롱을 집어넣게 되는 nasal pressure transducer 그리고 입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오로 thermistor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실제로 환자의 코고름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숨을 쉬려는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벨트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숨을 안 쉬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산소 포화도의 저하 이런 것들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니터링을 저희는 호흡 모니터링, 레스피레토리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워낙 심혈관계 질환이 흔히 관찰되다 보니까 EKG 측정하는 것을 이제 강하게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뭐로 자는지 그리고 등으로 누워 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수면 무호흡증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디 포지션 그리고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든지 주기적 하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리 쪽에도 근전도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내에 있는 이 수면다원 검사실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표준 수면다원 검사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자는 다양한 지표를 측정하는 센서를 붙이고 잠을 자게 되고 기사가 밤새도록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복잡하게 이런 수많은 데이터가 밤새도록 6시간, 7시간 이제 찍혀 나오게 되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30초 단위, 즉 이걸 에폭이라고 하는데 30초 단위 에폭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면 단계를 보기 위해선 뇌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뇌파는 크게 베타부터 델타까지 이렇게 4개의 뇌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베타는 대체로 깨어있는 뇌파이고요. 이 앞쪽 전두엽 쪽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 알파파는 이제 명상시 또 수면에 들기 직전에 이 후두 쪽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 그런 뇌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가 본격적인 수면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뇌파, 델타는 서파 수면, 즉 깊은 수면일 때의 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수면이 이제 나타난다면 깨어있을 때는 비정상적인 뇌 상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파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뇌파가 각고 에폭에서 얼마만큼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수면의 단계, 렘 수면이냐 비렘 수면이냐 비렘 수면 중에서도 1, 2, 3 어느 단계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면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N2 수면, 그리고 N1, N3 이런 식으로 이제 수면이 모두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고 N2 수면이 이제 우리 수면 시간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면의 그 구조는 나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드린 수치들이 모든 나이대의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수면 단계 평가를 했다면 레스피레토리 이벤트에 대한 점수가 필요할 텐데요. 실제로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앱니아, 무호흡과 하이팝니아, 저호흡이 되겠습니다. 무호흡은 평상시 숨의 공기의 흐름량의 90% 이상 감소하는 것이고요. 하이팝니아는 기준선 대비 30% 이상 감소를 하는 것인데 하이팝니아는 3% 이상의 그런 산소 포화도의 감소 또는 각성이 동반이 되어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벤트는 모두 다 10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니아냐 하이팝니아냐, 앱니아가 아무래도 숨이 딱 멈추는 거니까
더 몸에 해롭지 않느냐라고들 생각할 수 있지만 하이팝니아도 역시나 생리적으로는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횟수를 이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라우절은 우리가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면 뇌가 깨어나게 되는데요. 이 뇌가 깨어나는 것은 EEG, 즉 뇌파가 높은 단계로 3초 이상 바뀌게 되었을 때를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각성은 실제로 너무 잦아지게 되면은 파킨슨 질환과 같은 뇌질환, 인지 장애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 숨이 흐르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호흡을 하려는 노력은 이렇게 측정이 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추성 무호흡증은 뭐냐? 중추성 무호흡증은 숨의 흐름이 관찰되지 않는데 숨을 쉬려는 노력도 역시나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중추성 무호흡증이라고 하고 중추성 무호흡증은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혼합형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혼합형은 초기에는 숨을 쉬려는 노력이 없다가 후에는 숨을 쉬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폐쇄성 무호흡증의 한 유형으로 지금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앰니아 인덱스, 앰니아 하이팝니아 인덱스, 그리고 레스피레토리 디스터번스 인덱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제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HI 그리고 RDI, 즉 각성의 횟수까지 더한 RDI까지 흔히 이제 지표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HI든 RDI든 15번, 1시간 이상, 1시간에 15번 이상 나타나게 되면은 혹은 5번을 초과하지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희가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 15, 15, 30, 그리고 30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경증이냐 혹은 아주 심각한 상태이냐를 나눠서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AHI에만 너무 의존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되십니다. 이 AHI가 비록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의 숫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산소 포화도가 7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역시나 시비어 OSA 준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면 검사를 하게 되면 슬립 아키텍처, 즉 수면의 구조를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들, 얼마나 잤느냐, 얼마나 레코딩을 했느냐, 수면의 효율은 어느 정도였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에 대한 데이터들도 앰니아 하이팝니아 인덱스는 얼마였느냐, 그리고 자고 있을 때 누워있는 때가 원래 이런 이벤트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는 따로 그러면 얼마나 심해지느냐, 그리고 렘 수면일 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렘 수면일 때는 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 포화도에 대한 이러한 자료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면다운 검사도 일부 한계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한계는 first night effect, 즉 이런 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내 방이 아닌 데서 이제 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면이 어색해진다라는 부분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수면 시간도 짧아지고 수면의 효율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수면다운 검사 기사에게 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날 측정하기가 힘든데 그날 측정한 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이동형 수면 다운 검사가 되겠고요. 이동형 수면 다운 검사는 아무래도 환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자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수면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은 뇌파 측정이 안 됩니다. 대부분 경우. 그래서 수면 시간을 과도하게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호흡 문제의 심도는 얕게 측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령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이런 이동형이 어렵다면 역시나 표준 수면 다운 검사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 수면 다운 검사는 저희가 늘상 여러 번 반복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강 내 장치를 조정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고 또 시간이 가면은 환자가 나이가 들면서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도 살피고 그래서 반복적인 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동형 수면 다운 검사에 대해서도 미국 수면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환자군만 잘 선정을 한다면 이동형으로도 상당히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전신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수면 장애도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이런 경우들에는 이 이동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령이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일반 표준 수면 다운 검사를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장비보다는 훨씬 더 간촐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에서의 그 공기의 흐름, 그리고 수면 호흡 노력, 그리고 산소 포화도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환자가 이런 장비들은 이제 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에 의한 그런 넘어지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감전 위험,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주의사항은 좀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그런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동안 들으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환자가 오게 됐을 때 일단 환자의 전반적인 그런 상태, OSA에 대한 리스크가 많느냐, 즉 다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전신질환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실제로 그 히스토리에서 그리고 피지컬 익셈에서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느냐, 즉 목이 많이 두꺼운지 또는 환자의 하악이 많이 후퇴되어 있는지 비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실제로 OSA 심텀이 있는지 자다가 컥컥대면서 깨고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있었는지 낮에 주간 졸림증이 심했는지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지 이런 현상들을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수면에 대한 평가가 되게 되고 슬립 스터디를 한다라고 결정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동형으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프로세스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그 결과가 애매모호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환자가 전신질환이 있는데 OSA 환자가 아닌 것으로 진단된 이런 약간 상이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확인차 풀 PSG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련된 이러한 그 폐쇄성 수면무호흡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데 실제로 지수가 15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이하인 5가량이지만 증상이 있어야지만 급여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더욱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검사도 역시나 이제 보험화가 급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대략 이런 정도, 2018년도에 처음 발표됐을 때 이런 정도이고 현재는 의원급에서 본인 부담 금액이 한 13만 원 가량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했을 때 환자 중에 어떤 환자가 치료에 잘 반응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또 진단의 파트가 되겠고요. 실제로 다양한 세팔로를 통한 그리고 폴리솜노그래피,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도 환자가 내가 하는 치료에 잘 반응할 것인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성, 그리고 50세 이하, 그리고 비만하지 않은, 목둘레가 더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치과적 치료의 대표인 하악 전방 이동 장치에는 잘 반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PSG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게 됐을 때 마찬가지 여성이냐 이런 것들이 또 잘 반응하는 환자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수면 다운 검사에서 경증의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됐을 때 또 반응을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수면을 할 때 뭐로 자느냐, 등으로 누워 자느냐에 따라서 그 수면 모호흡 지수가 확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즉 옆으로만 자면은 지수가 확 떨어지는 분들이 실제로는 저희가 하는 치료에는 더욱더 반응을 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저희가 포지셔널, 넌 포지셔널 이렇게 이제 환자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남성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진단 파트가 수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빠르게 발달하고 바뀔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입원을 해서 그런 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측정을 하는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웨어러블, 즉 뭐 와치를 가지고도 그런 측정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몸에 달고 있지 않아도 니어러블, 옆에 가까이 놔도 그런 것들이 측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매트리스 밑에 까는 이러한 측정 장치가 올해 FDA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또 저희가 잘 아는 그 삼성 갤럭시 와치에서도 슬립 앱니아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FDA 승인을 또 역시 올해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아직은 일반 표준 수면 당황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곧 저희가 아주 편리하게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치과 수면학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는 분야다라는 것을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분야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이 분야의 발전에 동참을 해주시고 또 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